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도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많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38명입니다. 시군별로 나눠보면 괴산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가 10명, 청주에서는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20,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8명의 확진자 중 76%에 해당하는 29명은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가리 주민 11명이 충북의 대표적 집단 감염 사례이고 신천지와 관련된 4명, 나머지는 다른 확진자들의 접촉자입니다. 그 외 9명의 감염원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2.38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번째로 많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아주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의 경우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시기는 지난 5일로 20일 동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문식 단속 대신 S자형 고가를 세워놓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골라내는 선별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로 위에 고깔과 LED 경고등이 S자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은 고가를 건드리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다 불시에 창문을 열게 한 뒤 얼굴색과 차량 안에 풍기는 술 냄새 등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네, 창문 내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지나가십시오. 네. 몇 분 뒤 음주단속 구간 진입 전에 잠시 멈칫하는 차량을 선별해냅니다.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네, 그만 때까지 총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 확인해서 1.043 확인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소홀한 점을 노린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벌인 겁니다. 실제로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지한 이후부터 도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라바콘을 건드리거나 또 육안으로 얼굴을 확인을 해서 얼굴이 붉다든지 음주운전 의심이 가는 차량만 선별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수시로 선별적 음주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교역이 막혀 여기저기 아우성인 가운데 충북 인삼농협이 베트남에 수삼을 본격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삼 수출은 홍삼 가공품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한 셈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이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농가들이 올해 처음 수확한 햇수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물량은 5년근 수삼 900여 세트로 깐깐한 국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면 내일 현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이러한 신속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우리 인삼에 대한 인식이 좋고 더구나 수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보관과 유통 문제로 수출이 쉽지 않아 일부 관광객이나 보따리상에 소량으로 사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충북 인삼농협이 수출을 위한 세척과 포장법, 운송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마침내 해외판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충북 인삼을 베트남에서 많이 소비해주면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우리가 수배를 해야 되니까는 조합원님들 실리익 직접 갈 수가 있죠. 또 수삼 수출이 경쟁 심화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홍삼 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은 올해 말까지 수산 10,000세트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그 외 동남아 국가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뉴스의 초점 그리고 맥락을 짚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청주의 나머지 또 두 곳이 되겠네요. 네, 청주 상당구와 청원구 조사 결과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용 보도를 할 때 고지를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 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주말 이틀 사이에 임의 걸기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 청주 상당은 플러스 마이너스 4.3, 청주 청원은 4.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청주 상당구 가상 대결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주 상당구가 가장 궁금했는데 네.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33.8, 통합당 윤갑근 29.3, 정의당 김종대 14.2%입니다. 정정순 후보와 윤갑근 후보의 격차는 4.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이 정정순 후보 캠프 분위기가 어떨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서고 있다, 또 뭐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3자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표가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정정순 후보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윤갑근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청주에서는 가장 보수색이 강한 곳임을 감안할 때 좀 아쉬울 겁니다. 김종대 후보는 어떻게든 3강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 마음이 급해지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청주 상당구의 연령별 지지율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정정순, 윤갑근, 김종대 이 세 명의 후보에 대한 각 연령대별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30대 민심은 정정순, 윤갑근 후보가 비슷한데 40대는 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많이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에선 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강하고요. 정의당 김종대 후보는 18세 이상 20대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상당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형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친여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상당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김종대 의원이 출마한 상당에선 15.8%나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원과 흥덕과 비교하더라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이제 청주 4개 선거구 중에 3곳을 알아봤고 나머지 한 곳 청원구가 남아 있네요. 네, 청원구는 요 근래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 현상을 보여왔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42.2, 통합당 김수민 27.4%로 나왔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4.8%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변재일 의원이 앞섰습니다. 네. 자, 청원구는 이제 뭐 현역 간의 대결로 선거, 화제가 좀 된 선거구인데요. 초반 흐름은 이제 변재일 의원이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여러모로 대비되는 어떤 구도인데요. 네. 김수민 의원이 과연 변재일 의원을 꺾을 수 있느냐, 이게 청원구 선거구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수민 의원이 통합당으로 당을 갈아탄 후 청원구는 양강 대결이 됐고요. 그래서 과연 어떨까 궁금했는데 역시 사선의 관록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이 16년 동안 다져온 표밭이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이고요. 김수민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소각장 잔다르크다 이렇게 표현하며 유권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과연 남은 기간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서원구의 연령별 지지도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좀 계속 살펴볼까요? 역시 40대가 관건인데요. 청원구 연령별 지지율 보시겠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이 3, 4, 50대에서 모두 앞서고 있죠.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요. 40대를 보면 청주 네. 4개 선거구 모두 이야. 민주당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은 60대만 앞서고 있는데 사실 김수민 의원이 내세우는 젊고 새롭고 참신한 이미지를 봤을 때는 30, 40대 지지율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백중세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매거진 7 2부 뉴스와 화제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또 이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충북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재복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조사온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국민들한테 공표되기 시작한 거는 1987년 87년, 네.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공표되기 시작했고요. 네. 여론조사의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이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로 이제 그 후보를 결정했거든요. 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한 경우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각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예, 총선에서도 각 당의 후보들을 선정을 할 때 네. 거의 여론조사를 다 중요하게 썼거든요. 그렇죠. 그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여론조사의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2014년 3월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지지도를 좀 선거 전에 좀 판별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도 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또 준수해야 될 사항 등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자세한 거는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보통 그 투표용지하고 유사한 그런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후보자나 정당명으로 그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는데요. 네. 단지 그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실시 기간을 명시해서 공표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마 이제 세세하게 지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또 나와 있을 텐데, 선거철 되면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좀 보고, 저희도 보도를 또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의 선거 여론조사의 목적을 보면요. 네. 첫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들의 태도나 반응을 파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선거 동향을 알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또 그 후보자들의 경우에서는 그 유권자나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좀 미리 알 수 그렇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리 남은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을 더 박차를 가해서 또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실제 여론이 아니라 이제 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이럴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이게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도입니다. 네. 근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적정수의 표본이 있어야 돼요.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 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이 한 1,000명 정도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일 경우에는 800, 그다음에 지역구일 때는 500, 지방위에는 300명을 최소 표본으로 두는데요. 네. 이래야만 최소한의 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본을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뽑아야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대표성이 있어야만 그 표본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생각 또 유권자들의 생각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조사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정확도가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뭐 모바일 조사도 하고 전화 조사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 하고 사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정확성이 좀 영향을 받기도 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면요. 뭐 표본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뭐 신뢰 수준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복잡하게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표본 오차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앞에서도 그 선거 여론조사 했을 때 표본 오차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또 이제 4년이나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네. 표본을 일부를 뽑아요. 전체를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서 추정한 값하고 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얻은 값하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을 뽑음으로 해서 생기는 오차, 이거를 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앞에서도 아까 그 뭐 오차 범위에 있다, 뭐 박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차 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누가 어느 후보가 좀 수치가 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접촉률과 응답률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일까요? 이 접촉률이라는 거를 선거관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한 게 작년 2019년 네. 가을부터예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응답률만 표시를 했는데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미국 여론조사 협회에서 얘기하는 응답률인데 네. 우리가 이 응답률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접촉률인데요. 접촉률이라는 것은 적격 그 대상자, 전화번호. 그러니까 적격 전화번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팩스 번호라든가, 네. 그다음에 결번이라든가 이것은 조사에 적합한 번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외해놓은 적격 전화번호 중에서 그 전화 통화에 성공한 비율이 그 적촉률이 되겠고요. 네, 제대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가 그렇죠. 걸리기까지의 확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응답률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응답한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여론조사 협회에서 얘기하는 응답률은 접촉률에다가 응답률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미국 여론조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응답률입니다. 예를 들면은 접촉률이 20%고 응답률이 30%다. 그러면 0.2 곱하기 0.3에서 0.06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응답률이 6%다. 이 얘기는 10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6명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촉률하고 응답률을 높여야만 전체적으로 응답률을 높이게 되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휴대폰 가상번호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 가상구자 많이 사용하셨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전화를 할 때 그 휴대폰의 그 전화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 네, 안심번호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를 전화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응답자의 그 사생활 그 신분도 보호해주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전화 회사에서 이 가상 번호를 줄 때 지역별, 성별, 연령별의 비율을 조정해서 줘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그 표본을 설정할 수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재복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을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이 비는 금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던 기온은 내일도 높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아침 체감 기온은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충주, 단양,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모두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꿈 어디선가 들어오자 위꽃을 피워 향기에 취한 사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너에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형이 That's me